안녕하십니까. 성경역사관 연구원 이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수 안 치셨어요. 제가 오늘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선생님들 기다렸습니다. 이런 바에 또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만큼 오늘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틀은 고대 예법하고 현대 예법의 그런 차이점이랄까, 그 다음에 그 적용 문제 등등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그 강사 선생님은 계명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공병석 교수님이신데 그 성취에서도 대략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공자 후손이시고 대만에서 철학 공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예학 분야에 특히 고예법에 관해서 아마 거의 독보적인, 그다음에 그 공자의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예학을 아마 이분보다 더 아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의해 주실 공병석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10시인데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모레는 26일까지 10시인데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10시, 26일도 10시입니다. 그럼 오늘 마이크를 우리 강사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좀 날씨가 풀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네. 소개를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계명대학교에 있고 제 전공은 예학입니다. 예학이라 그런 것 들으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전통 혼례가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예절입니다. 예락하는 큰 범위가 있다면 예라는 큰 범위가 있다면 이 속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전통 혼례, 제례, 관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기준이 언제를 두고서 전통이라고 그러느냐, 100년 전이냐, 500년 전이냐, 1000년 전이냐 이런 걸 두고서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락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가 무엇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하게 되는 것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예의예절은 예지의절의 준말입니다. 네. 예지의절의 준말입니다. 요렇게 읽으면 예의가 되지요. 요렇게 읽으면 예절이 되죠.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알 텐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우리 동양 인류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예의나 예절은 시대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제사 지내던 모습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 똑같습니까?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고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전쟁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술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경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학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서, 오경 같은 걸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3권입니다. 육아경전이죠. 이것이 동양학의 근본이고 동양 문화의 근본은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학령. 그래서 이 예를 모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전공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조선시대 예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공자시대부터 제가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통 혼례를 어떻게 지낸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자, 저는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말 많은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직업이 학교의 교수로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역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들이 옳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히 옳은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도 있을 텐데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데 우리 스스로 그걸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좀 이 생에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는 것이면 육아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공자입니다. 그 공자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지요? 공자에게서 직접 공부를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한 100년 뒤쯤 나타난 맹자입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공자와 맹자와 한 1400년, 15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는 것 같으면 주자라는 사람입니다. 주자라 하는 사람 때문에 성리학이라 하는 것이 생겼고 성리학이라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성리학 역사관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명색이 대학교에서 선생으로 있고 또 제 전공으로 따지자는 것 같으면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선생님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자라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도를 봅니다. 어떤 오도냐 하는 것 같으면 주자학, 다시학에서 성리학 이꼬르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학 이꼬르 주자학 혹은 성리학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자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학의 학파가 여러 개가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와 약 한 1000년 정도 앞서 나타난 주자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앞 시대와 자기 시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굉장히 퇴폐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유학이라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신유학이라 그러면서 주자학 성리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역사 유학사에 있어가지고 주자는 중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남송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유학자 학자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주자가 공자 맹자 다음으로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자 말이라는 것 들으면 다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종교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세상에 외부에서 들어온 학문이 어떻게 600년을
없도록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조선시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자가 말한 이 학문을 모두가 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이 공자의 사상이고 맹자의 사상으로 착각을 합니다. 공자의 사상, 맹자의 사상을 후대에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확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 게 주자학 성리학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 논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맹자를 읽어보고 중용 대학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경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경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줄을 따른 사람은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게 사서집주라 그래가지고 논어집주, 맹자집주, 집주라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누가 했냐는 것 들면은 주자가 거기에다 줄을 단 거예요. 주자를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읽지 않는 것 들면 과거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자가 반대되는 내용을 쓰게 되는 것들 말을 하게 되는 미단으로 처단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자는 우리하고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주자는 또 공자하고 맹자하고 1500년,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1400년 전, 15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 말만을 믿고서 다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자가 말하면 공자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주자가 말하면 맹자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우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제대로 알려 한다면 최소한 주자의 편견은 피해야 될 겁니다. 주자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 들면은 주자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 있어 가지고 한 시대에 뛰어난 학자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를 최고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과 맹자의 사상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는 왜 유학을 하느냐는 것 들면은 원래 에오라지 것을 좀 알자. 원래 애초의 것을 알아서 알게 되는 것들은 그 후대에 변화된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단의 것만을 알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실인 줄만 알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시대 때 여성들 재혼 못합니다. 그죠? 자, 결혼을 날까지 받아놨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 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너는 죽어도 그 집 귀신 되어야지. 청산가부로 삽니다. 이런 거요. 유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육아경전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여자는 청산가부가 되어야 된다. 여자는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있고 왜 그렇게 하지요? 그거는 조선시대 때에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시속입니다. 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법인 것 마냥 예인 것 마냥 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아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남녀 불평등이. 선생님들 혹시 아십니까? 공자 이혼한 거? 공자 아들이 누구지요? 이 사람 역시 이혼했습니다. 공자 손자 누구지요? 중용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자사, 이 사람 역시 이혼했어요. 공자의 정손 역시 이혼했습니다. 4대가 다 이혼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서오경 중에 얘기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조상들은 과거의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 교재가 뭐였었습니까? 사서오경 아니었나요? 오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비라는 것 때문에 얘기는 다 읽었습니다. 얘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공자 이혼했다 하는 사실이. 4대가 다 이혼을 했어요. 심지어 공자의 며느리, 다시 얘기해서 공자 아들의 부인은 재혼까지 합니다. 이런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은 다 하지 않고 왜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재혼하면 안 되고 이혼하면 안 되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얘기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부분도 다 읽었습니다. 그 책 따로 행동 따로 국시 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서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는 육아는 남녀 불평등이고 남존여비 사상이고 육아 역사 2500년입니다. 그 중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서 200년도 안 됩니다. 저는 한 100년 가까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나머지 2400년 욕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 아세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십니까? 예? 차라리 무식하면 더 낫습니다. 한 페이지만 읽은 사람. 예.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책을 편견을 가지고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쌤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저 제목을 고래 금담이라 그랬는데 책을 보내고 난 뒤에 후회를 했습니다. 원래 저 내용보다는 적을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 들면 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알려 하는 것 들면 공부를 좀 다시 시간을 두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쌤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주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이겁니다. 반부 논어라는 주제입니다. 자, 반부 논어가 뭐냐는 것 때문에 사자성어거든요. 자, 저게 뭐냐는 것 같으면 자, 중국 송나라 때 조광윤이가 원나라를 멸하고 송나라를 송나라를 이제 세웠습니다. 예. 당나라가 멸하고 난 뒤에 송나라가 일어났는데 이때 조광윤이가 이제 당나라를 송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천하 통일을 하는 데에 조보락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송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때에 이 조보락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글이 좀 짧으니까 정무를 보면서 이제 혼자서 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랬다가 조광윤의 아들 태종이 즉위를 하면서 이 조보락 하는 사람이 성상이 됩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는 것은 국무총리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반대파에서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논어밖에 안 읽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정치를 맡기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함에도 꿋꿋하게 해가지고 이제 성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 서재에 가서 보니까는 진짜로 논어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몰라요. 이 사람은 많은 책을 봤는지 아니면 정말로 논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서 진짜 논어만 봤는지 우리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반부 논어 치천하라 하는 말을 줄여가지고
반부 논어라 하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논어를 전부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절반만 읽고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는 것 같으면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지식을 겸손하게 이르거나 배움의 중요함을 일컫는 말로서 쓰이는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공부가 더 중요하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은 요즘에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인문광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강의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런 거 시간만 되시는 것들 여러 군데 아마 다녀보셨을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좋죠, 그죠? 남는 게 있던가요? 네?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좋잖아요, 들을 때는. 듣고 나한테 남는 게 있던가요? 시간 잘 때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를 알더라도 바로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새로운 것을, 저도 나이가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아직 어리지만 저도 이제 조금 힘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입력하는 건 힘들어요. 입력되어 있는 것만도 잃어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잖아요. 학력도 아니고 뭐지요? 선생님들은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익혔습니까? 지혜를 익혔습니다. 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식은 과거 완료형이고요. 지식은 항상 새로운 지식에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가 시작되는 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1학년들 보고. 대학은 대학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학 밖에서 배운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워요. 비싼 등록금 내고. 자, 그 다음에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학문하는 곳이다. 공부는,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이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에 왔으면 이제 뭘 해야죠? 생각을 하면서 학문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학에서 학문 안 합니다. 지금 뭐 하지요? 공부합니다. 고등학교보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러니 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대학을 안 가거나 혹은 자기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초등학교처럼 100%입니다. 진학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방 끊기로서 국가를 순번을 매긴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1번이 돼야 됩니다. 200개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첫 번째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대학 진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다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젊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을 노력만 하면 이룰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요?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꿈꾸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노력하면. 결과는 놀랍게도 놀란 게 아니죠. 결과는 보냈었습니다. 안 된다. 그럼 이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떠나든가 아니면은 이 나라에 수긍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고 지혜를 배우는 곳이다. 네.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이면 다 끝났습니다. 지혜는 뭐지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인데 우리나라에 영문과는 수없이 많아도 국문과는 영문과보다도 더 적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철학과 없는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안 오니까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러는지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안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들께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그 지혜를 젊은 사람들한테 일러주십시오. 아마 바로 아들이나 딸에게는 바로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왜? 부자 관계가 원래 묘해요. 그렇지만 조손 관계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일러주시고 아니면 주위 조카들한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께 내용을 오늘 준비한 겁니다. 오늘과 내일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하나 보실까요? 자, 저는 좀 무식할 정도로 생각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옛날 책이다, 그죠? 모양이. 저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저기 보는 것 같으면은 책으로 옆에 보면은 끈으로 묶어놨다, 그죠? 저 구멍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죠? 저 구멍 하나에 실이 몇 번 들어갑니까? 예? 몇 번 들어갑니까? 저걸 묶으려 하는 것 같으면 한 구멍에 실이 3번 들어갑니다. 저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원래는 의미 없었지요. 근데 후대 사람들 저게다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멍이 5개인 것은 오륜을 의미합니다. 한 구멍에 실이 3번 들어가는 것은 삼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래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원래 의미를 저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거 아닙니다. 후대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은 선생님들 그 1월마다 KBS에 진품명품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품명품 프로 일본 프로 도용한 겁니다. 일본의 진품명품을 보시는 것도 우리나라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자, 굉장합니다. 거기 보면 아는 만큼 보여집니다. 그 물건들이 나왔을 때 상식이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상식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상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고서라고 발견이 되었는데 책 크기에 따라서 저 구멍이 5개, 6개 있을 수도 있고 또 책 크기에 따라서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책은 무조건 5개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고서는 책 크기에 따라서 6개도 있고 4개도 있고 3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만약에 구멍이 6개짜리가 발견이 되었다. 100% 우리나라 가입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구멍이 5개짜리 책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한국 것 같기도 하고 일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 90% 다 한국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책이 구멍이 5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 책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나라 책일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구멍이 6개, 5개, 4개, 3개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5개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5개가 발견됐다. 우리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중국에 5개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6개, 4개, 3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상강오륜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보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 어디를 가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공자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게 항상 나옵니다. 공자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주나라 시대 춘추 말기 사람입니다. 공자가 태어난 때가 BC 551년입니다. 551년요 BC. 자, 지금 몇 년입니까? 자, 그러면 6, 7, 5.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76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해야 됩니다. 한 1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지금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냐는 것 같으면은 잘 보지를 않던데 선생님들 저 글 보입니까? 공자 저 소매 밑에 도장 위에 있는 글자요. 안 보이시면 그 책에 보면 나올 겁니다. 오른편에 소매 밑에 있는 당 오도자 필 그려놨지요. 보이십니까? 요 부분이요. 당 오도자 필. 저게 누가 썼다, 누가 그랬다라는 표시입니다. 당나라 때 오도자라 하는 사람이 저걸 그린 거예요. 그걸 탁본을 떠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놨는 겁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지금부터 약 한 2576년 전의 사람이고, 저 오도자라 하는 사람은 당나라 때, 지금부터 약 한 13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공자를 본 일 없어요. 그러는데 당나라의 이전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관계가 깊은 나라였는데 수나라.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이 수나라 이전의 나라가 뭐냐는 것 때문에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 이전의 나라가 선생님들께 잘 알고 계시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말기, 다시 하기로 삼국지에 나오는 그 내용, 이 바로 한나라 말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조조, 유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나라가 없어지면서 세 나라로 쪼개졌다가 이것이 다시 나눠져가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1700년, 600년 전의 나라입니다. 저 그림의 모양은요, 당나라 사람이 자기 시대보다도 한 400년 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향교나 유림이라 하는 이런 분들도 저 모습을 보고서 공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100% 믿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석가모니 대웅전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볼 때 그 얼굴을 보고서 석가모니가 저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태국의 불상, 중국의 불상, 일본의 불상, 한국의 불상, 베트남의 불상 모양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자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 얼굴 남아있는 초상화가 없어요. 지금 저 모습이 전부 다 공자 시대의 모습일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업이라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업, 그죠? 지금 우리 시대 업, 조선시대 업, 그 다음에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업 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자, 공수라 그럽니다. 공수가 뭐냐? 손을 그냥 모으는 겁니다. 북을 안듯이 모아요. 남자 같으면, 길래 같으면은 왼손이 위로 갑니다. 여성 같으면 오른손이 위로 갑니다. 이거는 뭐냐? 남녀 불평등이 아니고 음양의 차이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례. 상례는 다시 해서 흉내다, 그죠? 자, 흉내니까 이것은 또 음양이 또 바뀝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저 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모습은 공자 시대 때 없었던 모습입니다.
저걸 보고서 아, 공자 시대에 이런 인사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공자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는 것 들면 공수예 중에서 차수라 그럽니다. 손을 교차하였다고요. 이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나오는 예법입니다.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하고 공자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들면 한 7, 800년 차이가 납니다. 공자는 이런 모습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을 가보면 전부 다 공자 모습은 저 모습입니다. 당나라 때 오도자가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뭐 차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여기. 저기 뭐 같이 보이십니까? 칼인 것 같아요. 지팡이. 네? 지팡이를 옆에 누가 끼고 있습니까? 들고 있죠. 아니면 공자가 강의할 때 자기 제자들 가르칠 때 이 지휘봉 둘 중에 아마였을 겁니다. 칼이거나 아니면 지휘봉이거나. 근데 지휘봉을 저렇게 옆에 끼고 있는 사람들도 더 물어요. 근데 아마 저게 칼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저 칼이라면 진검일까요? 아니면 목검일까요? 목금. 네? 네. 공자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기 시대보다도 한 400년 전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모습을 본따서 그린 거라. 그래가지고 당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풍습은 어떻느냐. 신하는 군주를 만날 때 항상 칼을 찹니다. 물론 경호를 위해서 거리는 둬야죠. 근데 무관일 경우에는 진검을 찹니다. 자, 그 다음에 문관인 경우에는 목검을 찹니다. 그래서 공자는 무관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저기는 목검을 찬 겁니다. 자,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모습을 공자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공자 시대에 저런 모습도 없었고 이런 예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간혹 향교나 유림단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성경관에서 강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절에 왜 가십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불교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절에 가면 분위기도 다르고 부상도 있고 하니 이왕에 기도하는 거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집에 저런 공자상이 있으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걸어놨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저 모습을 두고서 공자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른 거 이제 한번 보죠. 자, 선생님들 상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상강에 대한 설명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다른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상강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오륜이 먼저 생겼습니다. 오륜이 시대적으로. 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숫자가 3이고 5가 나오니까는 3강, 5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 3강은 언제 만든 거냐는 것 들면은 서한 때 중국 고대는 처음에 날아갔을 때는 서쪽에 씁니다. 그랬다가 나라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동쪽으로 동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역사가 한 40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나라도 초기에는 서쪽에 썼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서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대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삼국지 이야기 나오는 그거는 동한 말기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안 옮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서한 시대가 언제냐는 것 들면은 이제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동중설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대단한 유학자이고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아시지요? 한나라의 국시가 뭐였었습니까? 유교였었습니다. 그 전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공자 사상이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 별로 인기 못 끌었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유방입니다. 그죠? 항우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몇 번이나 항우가 이길 기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하늘은 유방이한테 나라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유방이는 저 지방 호족조 북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모를 잘 뒀어요. 참모들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항우는 참모들 말을 듣지는 않아요.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방이가 나라를 세웠는데, 유방이가 나라를 세우면서 처음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에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유방이가 나라를 딱 세웠다. 나라 이름이 뭐? 한나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한족이라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를 뭐라 한다? 한자라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어수를 뭐라 한다? 한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유방이가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큰일이라기보다도 육아 역사에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일이 뭐냐는 것이면 국시로 육아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발전 뒤에는 분명히 그 뒷면에는 변질이 생깁니다. 육아의 사상이 한나라 때 첫 번째로 큰 발전을 가져오지만 첫 번째로 큰 변절이 나타납니다. 왜? 정치의 목적으로 유학 사상을 써먹었기 때문에. 자, 육아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아는 귀족 문화이다. 상하 관념이 확실하다. 그래서 귀족을 위주로 한 학문이고 귀족을 위주로 한 위정자를 위주로 한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냐? 자, 선생님들이 나라를 교육자라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나라를 바꿔야 되겠어. 나라를 바꾸려 하니까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커서 인물이 될 놈들, 나라의 위정자가 될 아이들, 이런 자들에게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준다는 것이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였을 때 더 빨리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육아 사상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육아는 상하 관념이 있고 귀족 문화이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나라 때 쓰였기 때문에 육아 사상이 엄청나게 변해버립니다. 이때 공자 사상이 하나의 크게 변질되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삼강입니다. 자, 삼강이 뭐지요? 자,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군이 신강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지요? 부의자강. 그 다음 뭐지요? 부의부강. 자, 이거 다 해서 다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다 들은 것이니까. 자, 군자는 신하의 별이가 된다. 자, 별이가 뭐죠, 선생님들? 별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거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거물코. 이 거물코를 일러가지고 뭐 같이 생겼습니까? 한자? 목이다, 그죠? 그래서 저 거물코를 위해서 목이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터져지면은 집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거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에는 이 밧줄입니다. 큰 밧줄. 이것을 끌어당겨야 고기가 잡히고 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큰 밧줄이 우리 순수국어로 별이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게 바로 별이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떤 중요한 법칙을 정할 때 우리가 몇 조 몇 항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강목으로 나눴잖아요, 옛날에. 자, 강이 바로 적어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저거 번역 다 아신다, 그죠? 자, 첫 번째 번역 뭐지요? 군주는 신하의 근본이 된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 된다. 이거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 된다 그랬다, 그죠? 자, 해석 100% 다 맞았습니다. 무슨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라.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군주는 신하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하는 군주에 복종하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 그죠? 부모는 자식의 근본이 되니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란 말이에요.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니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란 말이에요. 맞다, 그죠? 다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 해석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군주가 군주다워야 충성을 할 것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합니까? 네? 남편은 가장이 가장 노릇을 해야 아내가 따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을 만든 의도는 뭐냐는 것 같으면 핵심이 신하, 자식, 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앞에 있습니다. 군주, 네가 군주답게 잘해. 그래야 신하가 나한테 충성할 것 아니야. 자, 저기 나온 것도 아버지 아니에요. 오륜에서 다시 제가 설명하겠지만 부모입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따를 것이고 효도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남편 노릇 잘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부인이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의 핵심은 앞에 군주, 부모, 남편에게 있는 것이지 신하, 자식, 부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해석은 우리말로 100% 다 맞게 해석해 놓고서 의미는 뭐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후자로 다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저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니까 우리 육아 사상이 엉터리로 되어가는 겁니다. 자, 바로 잡습니다. 군주는 군주답게 네가 잘해란 말이야. 그래야 신하가 네를 따른단 말이야. 부모는 부모답으란 말이야. 그 자식이 존경을 하고 효도를 하지. 자, 남편은 가장 노릇을 잘해란 말이야. 그래야 아내가 따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완전 180도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한국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자,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오륜 나왔습니다. 오륜. 이 오륜이 뭐지요? 부자유친입니다. 그죠? 자, 군신유입니다. 부부유별입니다. 장유유서입니다. 붕우유신입니다. 그죠? 이 5가지입니다. 어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윤리 시간에 오륜을 제때 시험이 주관식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맨 마지막 문제는 항상 주관식으로 내라 그랬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오륜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저것을 한자로 쓰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시험이었었어요. 맨 마지막 문제. 그래서 저는 저걸 다 썼다고 생각해가지고 윤리시험 이번에 원래고사 만점 받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게 틀렸어요. 그래서 쌤한테 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 5가지 다 썼고 한자도 맞고 또 번역도 맞는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순서가 틀렸대요. 그래서 속으로 말도 안 된다 싶었었습니다.
저 순서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이 순서 자체가 잘못된 순서예요. 1500년을 넘도록 이거 해석 다 엉투로 해왔고 순수도 다 엉투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선생님들한테 바로 잡을게요. 자, 오륜이라 하는 것은 맹자책의 덕문공 상편에 나옵니다. 그러는데 오륜이라 하는 것은 공자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들어본 책 중에 서전이라 하는 책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서경이라거든요. 거기에 순전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보는 것 같으면은 오상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오전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오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상, 오전, 오교. 그런데 이게 이 5가지가 무엇인지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 분석행류를 하였다. 그죠? 이것도 선생님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진시황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엄청나게 했어요. 진시황이 분석행류를 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들 알고 있느냐. 모든 책들은 다 불살랐다. 유림들을 갖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다 생매장을 다 하였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 죽였느냐? 책을 다 불질렀느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마천에 대한 기록은 진시황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이가 쓴 사기에 나옵니다. 이 사마천이는 한나라 사람이잖아요. 한나라 바로 이전의 나라가 뭐지요?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멸하고 나니 한나라가 썼으니까 선생님들 자신께서 나라를 세웠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앞나라를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앞나라를 자기보다 앞선 나라를 갖다 나쁘다고 표현을 해야 자기 나라가 쓴 것이 정당화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나쁜 짓을 한 것은 더 침소봉대해버리고 의미 있는 이런 축소시켰던 겁니다. 분석행류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아세요. 책 다 100% 불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책들은 불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의서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는 농업에 관한 서적, 천문.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리, 병법. 자, 이런 책들은 절대 불살하지 않았습니다. 뭘 불살랐느냐? 자기가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반대의 언론을 피고 있는 책들 다 불살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책이 유가경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인들을 갖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을 생매장하였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1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떻죠? 다 죽인 것처럼.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는 것 때문에는 서경이라 하는 책이 다시 복간이 된단 말이에요. 진시황이 분석행류를 함으로 해가지고 없어졌던 책이 나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만들어내요. 그때 요 말들은 들어가는데 이 5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나타나. 근데 최초로 나타난 게 뭐냐는 것 같으면 맹자, 덕문공상에 맹자가 한 말입니다. 저 말이. 그래놓고 저 기절에 대해서 주자가 옆에다 설명을 달아놨어요. 뭘 설명을 달아냐는 것 같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서경에는 오상, 오전, 오교 이런 말이 있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아마 맹자가 말한 이 5가지가 서경에 나오는 저 내용인 것 같다라고 주자가 줄을 달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기를 오륜이라 하는 게 맹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저 오륜은 공자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서경의 내용은 여임금, 순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자보다 훨씬 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것이 해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 순서입니다. 부자가 먼저 나오고 군신이 다음 나오고 부부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근데 이 순서 유가사상 전체를 보는 것 보면 이 순서는 틀린 순서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잘못된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석하겠습니다. 부자유친. 자, 무슨 뜻이지요? 아까 부의자강할 때 뒤에 설명한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 이제 드릴게요. 저거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뭐라고요? 친함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 똑같은 글자라도 어느 시대에 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100년 전에 썼냐 500년 전에 썼냐에 따라서 그 글자의 의미가 달라요. 문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요 글자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요 글자가 나와야 이게 아버지다. 그죠? 이게 어머니고 그래서 부모잖아요. 그런데 저 시대 같은 경우 저 대표적으로 만든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만 나왔다는 것 치면은 이거는 부모이지 아버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아들 자자 나왔습니다. 그죠? 이 글자도 뒤에 요 글자가 나와야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붙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자녀라 그러잖아요. 요 글자 고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고문자요. 한 3,500년 전에 고문자. 선생님들 혹시 각고문 혹은 또 건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각골문입니다. 자, 뭐같이 생겼지요? 사람 머리, 그죠? 손, 팔, 자, 목, 몸뚱아리, 다리가 두 개인데 하나로 간화시켰습니다. 만약에 머리에 요 모습이 있다는 것도 이건 무슨 모습일까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없어요. 이건 딸아이인지 머시마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 머리가 좀 긴 것 같으면 머리 모양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 같으면 옷을 여아의 옷을 입었는지 남자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이 모습은 아이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갓난아이입니다. 베이비입니다. 이 갓난아이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뺏겨봐야 알지. 안 그래요? 이 모습은 어린아이 자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의 의미는 어린아이 자자예요. 이 문을 나가서는 남들이 물을 때 이건 무슨 글자? 아들 자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들 자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 글자의 본자는 어린아이 자자예요. 그럼 저기에서 말하는 게 뭐지요?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란 뜻입니다. 자녀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라고요? 친함이 있어요. 자, 저 말 선생님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어떻게 배워왔지요? 명심보화에 나오는 말. 엄한 부모 밑에, 엄한, 그것도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죠? 사실 부모여야 되는데. 엄한 아버지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 선생님들, 엄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식들 내 품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뭘 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엄해란 말은 안 하고 친해라 했단 말이에요. 친하십니까 지금? 자, 해석 바로 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라. 자, 그 다음에 군주와 신하 간에는 의가 있어라 그랬다. 그죠? 자, 저거는 뭐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군주와 신하 관계는 의로 맺어졌기 때문에 의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떠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또 신하가 되고 그럽니다. 저 시대는. 무조건 충성할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부 유별. 저것도 해석을 참 잘 못하는데, 제가 공부 끝나고 2003년도에 한국을 처음 왔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도 아니고 경남 창원 사람인데요. 외롭게 지내다가 우연히 글 공부하는 데를 알게 돼가지고 심심한 와라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하필 그 대목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맹자도 문공상 오륜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다가 모욕을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거기 가지를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쯤인가 되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인터넷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선생님들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해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썼는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자, 부부입니다.
요렇게 이제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부부끼리는 유별이 있으라 그랬는데 저 말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는 의미가 모호합니다. 자, 선생님들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남녀는 구별이 있으라고. 자, 근데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말이 왜 저기 들어가냔 말이에요. 부부가 남녀 관계 아닙니까? 하긴 뭐 요즘에는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뭐 동성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만은 저기서 말하는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잘 이해하세요. 요 남편과 요 아내는 서로 구별이 있어라. 남자는 밖에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 일을 한다. 사회가 저 시대 사회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니까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해석 맞아요. 자, 그러는데 이런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부부가 있고 B라는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A와 B가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나? 문제가 크지요? 분류이 되죠? 이 해석도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뭐 공자 시대는 뭐 정말 이슬같이 맑은 사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신하가 군주를 시해를 하고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동성간에 결혼을 하고 왜 과거에는 동성끼리 결혼 못하게 했었습니까? 과거에는 인구가 적었잖아요. 동성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전자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전자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불량품이 나는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마치 큰 어떤 법처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대 이제 어떻지요? 쌤들 집에 다 댁에 족보 있었습니까? 그 족보 믿을 수 있어요? 저 공자 79대손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저 말 못합니다. 왜? 조선 초기에 양반이 30%도 안 됐어요. 근데 조선 중기로 내려온 것 때문에 양반이 60%가 넘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이 저지르지 않는 이상. 어떤 부정요? 조선 중기쯤 되는 것 같으면은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중인들이 돈이 많아집니다. 돈 많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요? 신분 세탁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난한 양반 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족보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2세대, 3세대 정도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그 집 이제 양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큰 변화가 있었죠. 일본 식민지였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창씨 개명할 때. 그죠? 요즘 시대로 말하자는 것들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 올립니다. 이럴 때 전부 다 김치 이시박씨 아니겠었습니까? 네. 그래서 종택 집안이 아닌 이상은 정말로 100% 우리가 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내 조상 중에 몇 대 위에서 누군가가 족보를 샀다는 것도 나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특별한 성, 다시 하기 위해서 공가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한다는 것도 유전자 검사해줘요. 그 집 족보 자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근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제 부친이 우리 공시 대종의 한국 전체요. 지역 말고 한국 전체에 아버지께서 2번이나 대종의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 짓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유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자, 서출 구별 없어요. 적자하고. 공자는 셋째 부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적자에서 나온 자식 아니에요. 그래도 신분에 어떤 불합리한 없었습니다. 후대로 내놓으면 그게 많단 말이에요. 왜? 양반 수가 많다 보니까는 나라에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서출의 양반들이 하고 이렇게 너무 많아져 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나라에서 제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양반이 피를 물려받으니까 양반으로 살되 과거 시험 못 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법이 의도한 것 말고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바로 홍길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출 그러면 뭐 홍길동 생각해가지고 박해박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한 단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왜 나왔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기고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하지 말란 이야기지 술 먹지 말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책을 볼 때는 그 이면까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부부 유비라고 하는 말은 요 한 부부끼리 구별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 틀림없는 말이지만 요런 구별도 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했다가 제가 모욕을 당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저기에 나와 있는 이 별자도 전부 다 착각을 합니다. 이 별자가 무슨 별자죠? 다를 별자, 구별할 별자잖아요. 우리말에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 두 개가 있잖아요. 구별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차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별자가 나오면 전부 다 차별로만 생각을 해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다르잖아요. 방금 저 들어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던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게 차별입니까? 왜 저런 해석을 갖다가 전부 다 차별로 해석하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장유유서, 붕유유신 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 5가지가 맹자, 공자 시대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저렇게 5가지 종목으로 우리한테 보여진 것은 맹자 등문공 상편에 나오는 게 처음이었다. 그리고 저 순서, 저 해석은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순서가 틀렸습니다. 밑에 장유, 유서, 붕우, 유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자, 군신, 부부 요 3가지가 순서가 육아사상에서 말하는 순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순서가 잘못된 것을 다른 증거를 가지고서 선생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